혈당, 다시 말해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께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당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음식만이 아닙니다. 먹는 것 못지않게 혈당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근육의 양이고 다른 하나는 식사 후의 움직임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기에 근육이 없는 사람은 혈당 조절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만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영양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몸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식사 후의 움직임도 혈당 건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근육을 늘리는 것 또는 식사 후에 움직이는 것, 이 둘 다 중요하지만 근육을 늘리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식후에 움직이는 건 당장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후의 움직임이 혈당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팁도 알게 되실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누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눌러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와 간식을 통해서 하루에 3-4번 이상 무언가를 먹고 있을 겁니다. 특히 현대인이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탄수화물이기에 그때마다 혈당 스파이크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혈당이 짧은 시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높게 튀어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이 든 음식을 먹고 나서 졸음이 쏟아지거나 멍해지고 짜증이나 불안이 올라오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때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다량의 당분자가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죠. 이 고농도의 혈당은 체내 세포나 혈관 안쪽의 내피세포에 달라붙어서 손상을 줄 수 있고 단백질, 지질과 붙어서 당화라는 작용을 합니다. 당화는 단백질과 지질이 당분과 만나서 손상되는 거예요. 이것은 염증과 노화를 촉진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반복되고 오랜 세월 과하게 일어나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교감신경은 항진되고 혈관 내피의 기능은 저하됩니다. 그 결과로 죽상동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는 결국 고혈당이 살이 쉽게 찌고 잘 안 빠지는 몸을 만들고 심혈관 질환과 당뇨와 암의 위험을 올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이나 혈당이 오르는 것 그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혈당이 오르는 정도, 빈도, 맥락이에요. 2012년에 나온 다음의 연구에서는 과체중 또는 비만인 50대 19명을 3가지 조건에 놓고 비교했어요. 첫 번째 조건에선 5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는 20분마다 2분간 천천히 걸었고요. 세 번째 조건에서는 20분마다 2분간 빠르게 걸었습니다. 2번과 3번 조건에서는 5시간 내에 합계 28분을 걸었습니다. 세 그룹 모두 75g의 탄수화물과 50g의 지방이 들어있는 200ml의 음료를 마시고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 걷는 그룹에서는 계속 앉아 있었던 그룹에 대비해서 혈당 부담이 24% 감소했습니다. 인슐린 부담은 걷는 그룹에서 계속 앉아 있던 그룹에 대비해서 23% 정도 감소했고요. 의외로 걸음 속도에 따른 혈당이나 인슐린 반응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당을 충분히 낮췄던 겁니다. 식후 포도당 변화 그래프를 보면 세 조건 모두 식사 후 한두 시간 사이에 혈당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계속 앉아있는 조건에서는 가장 높은 피크를 찍었고요. 중간중간 걸어준 상황에서는 혈당 최고치가 더 낮았고 혈당도 더 빨리 떨어지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식후의 인슐린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식사 후 한두 시간 안에 인슐린이 가장 높아졌고요. 중간중간 걸었을 때는 인슐린 피크가 낮고 이후에 더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잠깐씩이라도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면 인슐린을 덜 쓰고 고혈당에 덜 노출되면서도 같은 식사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논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식후에 20분마다 2분씩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인슐린의 부담을 20% 이상 낮춘다. 두 번째, 천천히 걷는 것도 빠르게 걷는 것과 비슷한 혈당 조절 효과를 낸다.
두 번째 연구는 18에서 40세, 평균적으로는 26세 정상 체중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연구의 조건은 이랬습니다. 액체로 만든 식사를 실험 시작 시점, 4시간 뒤, 7시간 뒤 이렇게 3번의 타이밍에 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3가지 조건을 따랐어요. 첫 번째는 9시간 동안 계속 앉아있기, 두 번째는 30분간 빠르게 걷고 나머지 시간은 앉아있기, 세 번째는 30분마다 1분 40초씩 빠르게 걷기. 2번과 3번 조건에서 총 운동 시간은 똑같이 30분이었습니다. 아마 운동하시는 직장인분들의 패턴이 2번과 비슷할 거예요. 운동할 때만 하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앉아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번과 2번 조건에서 식후 혈당과 인슐린 곡선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30분마다 움직인 조건에서는 혈당 부담이 약 39% 감소했고 인슐린 부담은 약 26% 감소했습니다.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30분을 운동해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하루 중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식후의 혈당과 인슐린 건강에는 훨씬 유리하다. 근육 입장에서는 한 번 오래 깨우는 것보다 자주 깨워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런 차이를 만든 중요한 원리 중 하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4 또는 글루트4라고 불리는 포도당 수송체입니다. 글루트4는 근육과 지방세포 표면에 올라와 있을 때 세포의 바깥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수송체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포도당을 위한 이동식 문이에요. 이 문이 세포 표면에 있어야만 세포 바깥에 있는 혈당이 세포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수송체는 평소에는 세포 안쪽에 접혀서 보관되어 있다가 혈액 속에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 표면으로 올라와서 혈액 속에 있던 포도당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은 혈중 인슐린이 많을 때 글루트4가 세포 표면으로 움직여서 혈당을 처리할 수 있게 되지만 인슐린이 많지 않아도 이 수송체가 세포 표면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을 수축하는 겁니다. 근육을 직접 수축시키면 근육 안에서 AMPK와 칼슘 신호가 켜지면서 이 글루트4가 자동으로 세포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근육을 쓰면 인슐린을 더 쏟아붓지 않아도 근육이 혈당을 잘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이 실험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30분간 운동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 쭉 앉아 있으면 운동 직후 잠깐에는 글루트4가 열려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문이 닫히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포도당은 인슐린의 힘에만 의존해서 처리돼야 합니다. 반대로 30분을 잘게 쪼개서 30분마다 1분 40초씩 걷는 조건에선 30분마다 근육이 톡톡 자극을 받으면서 글루트4가 표면으로 자꾸 올라오고요. 그러면 근육이 높은 혈당을 받아갈 수 있는 상태가 자주 유지됩니다. 포도당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만큼 혈당이 덜 튀고 췌장은 인슐린을 덜 만들어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2번 조건과 3번 조건의 총 운동 시간은 똑같은데도 잘게 쪼개서 자주 움직인 그룹에서 식후 혈당의 부담은 약 39%, 인슐린 부담은 약 26% 낮아진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혈당과 인슐린 건강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운동했느냐보다는 하루 동안 근육을 몇 번 자주 깨워줬느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연구는 걷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것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연구 대상은 비만하지 않으면서 대사질환이 없는 평균 24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험 시작과 동시에 탄수화물과 지방이 섞여있는 음료를 섭취하고 다음에 3가지 조건에 배정됐어요. 첫 번째는 5시간 동안 계속 앉아있기, 두 번째는 20분마다 2분간 자리에서 서 있기, 세 번째는 20분마다 2분간 가볍게 걷는 그룹이었습니다. 그 결과 계속 앉아있던 그룹과 20분마다 서 있던 그룹의 혈당 곡선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20분마다 가볍게 걸은 그룹은 혈당 부담이 약 16%나 감소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냥 서 있기만으로는 혈당을 의미 있게 낮추는 게 어렵고 최소한 걷기 수준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뇨 환자이거나 당뇨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식후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에 나온 다음 연구에서는 2형 당뇨 환자에게 30분마다 3분 동안 가볍게 걷거나 간단한 저항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 인슐린, 그리고 췌장의 부담이 30에서 40% 감소했습니다.
이때 참가자들이 했던 운동은 스쿼트를 절반만 하고 일어서는 하프 스쿼트와 까치발 들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특히 탄수화물을 조금 많이 먹었다면 좌절하지 말고 후식을 먹듯이 운동을 가볍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후 3시간 이내에 3분간 걷거나 스쿼트를 하거나 까치발을 드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일단은 이것만 꾸준히 해보다가 가능할 때 운동 강도나 시간을 높이면 더 좋을 겁니다. 다음의 연구에서는 폐경 이후에 혈당 건강이 위험한 수준이며 60대인 여성을 7.5시간 동안 앉아있거나 30분마다 5분간 서 있거나 30분마다 5분 걷는 이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의자에서 일어나서 5분간 서 있거나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부담이 20에서 30%나 감소했고요. 인슐린의 양은 20에서 37% 줄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효과가 다음날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다음날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는데도 식후 혈당은 17에서 19% 낮은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어제 했던 활동이 오늘 점심에 식후 혈당도 낮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논문에서 흥미롭게 볼 점은 대사가 많이 망가진 사람일수록 서 있는 것처럼 작은 변화로도 대사가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니 희망적인 메시지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식후 운동이 혈당 건강에 좋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면 식전 운동과 식후 운동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를 위해 살펴볼 연구는 혈당과 운동 타이밍의 관계를 살펴본 8개 무작위 통제 연구 속 116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식전 운동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의미 있게 낮추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식후 운동은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과 식전 운동군에 비해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확실하게 낮췄고요.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혈당 반응만 봤을 때는 식전보다는 식후에 움직이는 게 효과적이다. 두 번째, 식후 30분 이내에 움직이는 게 식후 30분 이후부터 60분 사이에 움직이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다. 세 번째, 식후 20분 정도의 걷기가 혈당 부담을 약 20에서 30%나 줄여준다는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이런 데이터가 희망적인 것은 이게 고작 하루의 행동만으로 일어난 변화라는 겁니다. 만약 이게 매일의 습관으로 반복되면 그 영향은 더 클 거예요. 장기적인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되고 당화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고 컨디션과 활력이 좋아지고 감정과 에너지 레벨이 안정화되고 살은 더 쉽게 빠지고 건강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여기까지 나온 인사이트를 통해서 일상에서 적용할 가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식후 2시간 이내에는 최대한 움직이는 겁니다. 식후 2시간 이내는 혈당과 인슐린 스파이크가 가장 큰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30분마다 걷거나 가벼운 움직임을 조금만 넣어줘도 혈당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실제로 이걸 해보시면 똑같이 밥을 먹어도 식후의 컨디션이 더 좋고 머리도 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탄수화물을 조금 많이 먹었다면 그만큼 더 움직여주시고요. 어떻게 움직일지 막연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벼운 움직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 정리했습니다. 까치발 들기, 스쿼트나 레이즈 동작, 푸시업, 풀업, 행잉 레그 레이즈, 제자리 걷기, 딥스, 런지, 집안일, 설거지 같은 것들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집안일은 밥 먹고 나서 하면 좋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부터 2주 동안 실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는 5분 동안은 앉아있지 않는다 라는 규칙을 정해도 좋습니다. 설거지를 하든 집안이나 사무실을 한 바퀴 돌든 제자리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움직여보시면 몸이 느끼는 차이가 꽤 클 겁니다. 두 번째 제안은 오래 앉아있어야 할 때는 30분마다 가볍게 움직이는 겁니다. 걷거나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이때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러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하체와 허리가 많이 굳어있을 테니까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하체를 조금 더 움직여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공간이 좁다면 제자리 걷기나 까치발 들기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나 사무실처럼 1시간을 기준으로 활동하는 공간이라면 쉬는 시간에 가볍게 움직여주면 좋고요. 세 번째 제안은 운동을 간식 먹듯이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근육이나 근력을 키우는 것만 생각하면 집중도 있게 고강도의 트레이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혈당과 인슐린 건강만 놓고 보면 하루에 30분 한 번 운동하고 쭉 앉아있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여러 번 나누어서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선택은
원래 하시던 운동이 있다면 그것은 꾸준히 하시되 일상 속에서 30분마다 작게 움직이는 습관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건 제가 했던 방법이긴 한데요. 어떤 공간을 지나갈 때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팔굽혀 펴기를 한 세트 하는 거지요. 여자분들은 무릎을 대고 하거나 벽에 대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남자분들은 어떤 문을 지나갈 때 방문 사이에 턱걸이 봉을 걸어놓고 턱걸이를 하고 지나가는 것도 좋고요. 30분에 한 번씩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운동을 10개에서 30개 정도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어떤 여건 때문에 제대로 된 운동을 하는 게 아직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일상에서 쪼개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안은 학생 또는 직장인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보통 학생분들께서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오랫동안 쉬지 않고 앉아 있는 게 익숙할 겁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자꾸 움직이면 뭐라고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혈당 건강이나 이런 집중도를 생각했을 때는 30분에 한 번 또는 6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걷거나 가볍게 움직이는 게 이 혈당 건강 개선 그리고 에너지 레벨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엉덩이가 무겁게 오래 앉아있기보다는 가끔씩은 움직여주고 스트레칭을 하고 걷게 해주는 게 더 건강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직장인분들이라면 계속 앉아있지 마시고 조금씩 움직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점심시간에는 점심을 좀 빠르게 먹고 가능하다면 도시락을 싸서 도시락을 빨리 먹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걷는 것 또는 가볍게 움직이는 게 혈당 건강과 오후의 퍼포먼스, 집중력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에 제안을 해서 점심시간을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10분 또는 15분으로 조금만 늘려달라고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식사하고 와서 바로 앉아가지고 졸리고 에너지가 처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활력 있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업무 효율도 증가합니다. 이것만 해도 일상에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쩌면 농사를 짓던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건강했던 이유는 식사 이외의 시간에 계속 걷고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 노동의 강도도 높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식단에 그동안 집중을 많이 했다면 이제부터는 움직임의 종류와 양, 빈도를 늘려보세요. 더 많이 움직일수록 식단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요.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결심한 게 있다면 또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인사이트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나씩 정성 들여 읽고 필요한 것은 이후에 콘텐츠를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고자 건강 자료를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밥하는 겸 촬영을 위해서 레시피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